네, 그럼 지금부터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동감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영희 교수님의 Great Earthquake, Are You Ready? 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은 규모 9.0이 넘는 그런 거대 지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모두가 동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11년 동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최근에 경험했죠.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이 있었고요. 그 피해 정도를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지진파 전파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으로 전파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표상에 지진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수직 그리고 수평 방향 움직임을 기록하고요. 저는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 지진, Great Earthquake이 발생하는 단층대의 지진학적 특성을 연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전혀 못 느끼겠지만 땅들은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판의 움직임을 현재 GPS를 통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화살표로 그 땅들의 움직임의 방향과 크기를 표시하였습니다. 1년에 5cm의 움직임이 바로 저 정도의 크기예요. 이렇게 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 내부에는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이미 생긴 균열, 즉 단층들 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땅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진계로 관측한 지진의 위치를 검은 점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 판가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는 그런 구역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지진들 중에서 규모 8.0이 넘는 지진들만 가지고 그 빈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매년 평균 1.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매년 한 번 정도는 규모 7.5 이상, 아니 8.5 이상의 지진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치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매년 평균 1.8회로 나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좀 더 큰 지진들을 좀 빈번하게 더 많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100년의 관측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고 한창 공부하였을 때인 이 시기에는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지진학계의 암흑기였어요. 지진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 암흑기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여서 이 시기에 지진계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지진은 판가판이 서로 꽉 맞물린 그 영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판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구간을 단층 파열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 단층 파열 구간을 지진파 전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시점을 0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500초, 25분간 단층 파열이 일어나는 구간을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검정색 실선은 해구고요. 일본 열도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단층이 한 번에 순식간에 움직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25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이제 랜덤하게 이 단층 파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 면적이 굉장히 넓다. 굉장히 이 단층 파열 구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층 파열 구간은 일본 열도와 평행하게 500km, 그리고 수직하게는 250km였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넓은 단층이 파열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열도와 평행하게 50에서 150km 파열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판이 수미터 바다 쪽으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최대 지진 규모가 7.5에서 8.2 정도 됩니다. 근데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기존에 생각하던 그 단층 파열 구간보다 3배 이상이 파열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상부판이 바다 쪽으로 최소 30m, 여기서 저까지 30m 되겠죠. 그리고 최대 75m,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튕겨 나갔다는 거죠. 최대 75m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진 규모, 지진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파열된 단층 면적과 이 판이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하는 변이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규모 9.0이 넘는 그런 지진들에 대해서 단층 파열 구간과 그리고 평균 변이를 제가 이렇게 기입을 해 보았고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었던 경주 지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주 지진의 파열 구간은 4km였고요. 수센치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방출량을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인 9.0, 칠레 지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가 딱 10배, 6승배, 100만 배 차이 납니다. 우리 포항 지진의 그 피해 아직도 기억을 하시겠죠? 그것의 에너지 방출량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의 100만 배 이상이 이러한 지진들에서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지진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땅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구물리학자들은 어떻게 관측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가판이 서로 들러붙는 움직이지 않는 구간을 실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이 될 텐데요. 이제 판의 변형을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탄성 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쓰나미를 동반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지질학적 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 충돌대에 GPS라는 그런 관측 장비가 있으면 이러한 움직임을, 판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전에 모션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들러붙는 상황에서 계속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해저면은 내려가고 육상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근데 해양판이 이렇게 하강하려는 그런 힘이 좀 더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육상은 내륙 쪽으로 수평 이동하게 됩니다. 1년에 수 밀리미터, 센티미터의 스케일입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모두 반대가 되겠죠. 2011년 동일본 지진 자료 보고 계시고요. 지진 발생 전에는 다 상부판이 내륙을 향해서 움직이겠죠. 1년에 2cm 움직이는 모션이 있고, 이거는 판이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 힘에 의한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 전후의 모션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이 수평 방향 성분이고요. 오른편이 수직 방향 성분. 수평 방향 성분을 보시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확인하셨죠? 캡처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바로 바다 쪽으로 끌려가고요. 수직 방향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은 1m 이 정도고요. 해저면은 제 키의 2배 이상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영향권이었을까요?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해양섬에서는 최대 4cm 한 이 정도, 그다음에 멀리서는 약 2cm 정도 움직인 것으로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상부판, 그러니까 모든 판의 이동 방향은 바다 쪽을 향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반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지진 전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믹스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해양판이 들어가려는 그 힘이 그래도 계속 도미넌트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 쪽부터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타임 스케일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판의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대규모 지진 주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그 시기를 관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1년 동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관측 사상 최초로 일본에서 1년 후에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지구물리학자들이 규모 9.0 지진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맨 오른편 이쪽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은 모두 내륙 쪽을 향하고 있죠. 이 지역은 바로 캐스케이디아 지역입니다. 캐스케이디아 지역은 미국의 북서부, 캐나다 남서부 지역을 걸친 부분이에요. 약 300년 전, 1700년에 이 지진이 발생했죠. 사실 300년 전이니까 실제 지진 기록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진 발생 증거를 지질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죠.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육상이 1m 하강하였죠. 1m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그게 내륙 쪽으로 더 멀리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무들이 해수로 인해서 갑자기 죽거나 성장을 멈추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캐스케이디아에는 지금 Ghost Forest, 유령 숲이라는 곳이 있고요. 해수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즐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 FEMA에서 이 지역의 지진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Everything west of Interstate 5 will be toast. 미국 서부에는 Interstate 5 주요 도시만을 가로지르는 국도 5번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안가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소위 속된 말로 완전 끝났다, 끝장났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9.0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동일본 지진 관측 결과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는 30에서 75m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해안가는 9m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포틀랜드 그런 대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2m 움직입니다. 2m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요? 이 정도? 네. 지진이 나서 이 건물과 우리가 2m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실감 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에는 이 판경계부 단층대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이 충돌대인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규모 8.7에서 9.2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단측의 전 구간 1200km가 모두 파열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300년 전에 발생했으니까 사실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발생 시기가 한층 앞당겨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판 충돌대의 수직 단면도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떨까요? 다 내륙 쪽을 향해야겠죠. 캐스케이디아 지역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실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 판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관측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이 전이 구간, 가운데 보시는 전이 구간이 25km, 45km의 깊이에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이 전이 구간에서만 반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그러한 거는 이제 지진하고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일반 지진과는 다른 점이 반대로 전환하는 건 똑같으나 판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한 2주간 수 킬로미터 움직여요. 그래도 그 정도도 어마어마하죠. 2주간 움직인 그것을 지진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규모 6.0에서 7.0이니 이 또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전환하는 게 매 15개월마다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캐스케이디아 지역에서는 1996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반대로 전환하는 그 구간만 화살표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반대로 전환을 할 때 이 슬립 전이 구간에서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 발생해요. 근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관측을 하지 못하고 지진계로만이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지진과는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트레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전환하는 그 현상은 슬로우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또 트레머는 일반적 지진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형을 살펴보면 뭐 뚜렷한 P파, S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처럼 옛날에는 그런 자료는 다 버렸었죠. 근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머의 지금 3차원 공간적 영역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0년 슬로우 슬립이 발생했을 때, 즉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2주 동안 발생한 지진의 위치예요. 이거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구간은 일반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고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지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것은 이 단층대가 슬립 전이 구간의 단층대의 물리적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 변화로도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것, 위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스트레스로 이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 그러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맞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슬립 전이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판과 판이 서로 꽉 맞물린 영역과 슬립 전이 구간이 서로 오버랩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슬로우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슬로우 슬립과 트레머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규모 9.0이 넘었던 그런 지역에서 모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 지진 지역, 알래스카 지역,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구역까지 슬로우 슬립 트레머 관측되어 오고 있고, 아마도 지진 발생과 대규모 지진 발생과 이런 슬로우 슬립 트레머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진 프로세스를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해저의 미세한 움직임을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대규모 지진 예보에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물리 관측망을 해저까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육상은 어느 정도 커버가 잘 됐지만 해저는 거의 비어 있어요.
캐스케이디아에는 현재 앞으로 언젠가 지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진 네트워크가 해저에 수년 내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Snet, 듀넷이 있고요. S넷은 이제 동일본 대지진 구역을 커버를 하고요. 안타깝게도 지진 발생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천문학적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동남부 지역에도 설치를 하였죠. 이제 듀넷이고요. 이 듀넷의 경우는 더 특별하게 시추까지 하여서 이제 단층면까지 직접 뚫어서 이 단층의 구성 물질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극 압력도 측정할 수 있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지역에 이러한 굉장히 팬시한 그런 지구물리 관측망이 있을까요? 이 지역 또한 규모 9.0 지진 발생 가능한 지역입니다. 좀 더 굉장히 복잡한 slow slip tremor 관측되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서 만약에 9.0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지진을 재난이라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진이 왜 발생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서울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면서 Great Earthquake, Are We Ready?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구공의 궤도를 찾아서라는 주제인데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임선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는 오늘 동력학계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친숙한 당구대와 당구대 위에서의 당구공의 궤도를 보여드림으로써 동력학계를 소개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구공의 궤도를 찾아서 함께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구공이 당구대를 만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당구공이 당구대를 만날 때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즉 입사각과 만나고 반사되어 나갈 때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반사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양자리에 있는 포켓에 당구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당구대를 한 번 부딪히고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이 노란 점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오른쪽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거울 대칭 당구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위쪽으로 향한 방향이 있다면 거울 대칭이니까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포켓은 오른쪽 아래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놓인 포켓으로 일직선으로 조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구대와 만나는 점, 즉 가운데 노란 점이 정답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구대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겠죠. 자, 왜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대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90도 빼기 입사각 그리고 90도 빼기 반사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울 대칭이니까 위에 오른쪽에 각도도 세타일 겁니다. 당구대가 일직선이니까 당구공의 궤도도 직선이어야 되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구대가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궤도가 있는데 바로 왔던 길을 반복하는 궤도입니다. 주기적 궤도라고 부르고요. 이에 더해서 만약에 당구대와의 마찰이 없다면 무한히 반복하는 궤도가 될 것입니다.
네, 무한히 반복하는 궤도라고요? 우리 이런 궤도, 익숙한 궤도들이 있지 않나요? 네, 또 다른 상황에서의 주기적 궤도. 네, 바로 우주에서 행성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앙리 포앙카레입니다. 앙리 포앙카레는 아주 자주 수학계의 마지막 르네상스형 인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수학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광산 공무원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공학자이기도 했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앙리 포앙카레가 12살 때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역시 우표에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바로 해저 2만 리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쓰신 줄 베르네입니다. 줄 베르네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는 큰 대포를 쏘아서 달까지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포가 커지니까 포탄도 커지겠고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속을 비우자고 합니다. 그러다 주인공 중 한 명이 그러면 속이 비었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탑승자가 생기게 되고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동물들도 데리고 갑니다. 자,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소설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지구의 출발 속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던 케임브리지 천문대와 서신을 주고받는데요. 그 서신에 따르면 출발 속도가 초속 12km이면 약 97시간 후에 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출발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로부터의 탈출 속도가 초속 11.186km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속도입니다. 자, 이런 계산의 바탕에 있었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달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주면 달과 만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무계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 근처, 달 근처에 가면 달의 인력이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게 달의 인력에 의해서 곡선의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출발 속도가 크면 지구에서 출발할 때 지구의 중력만이 중요해지고요. 나머지 태양이라든지 다른 행성들의 영향력이 미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폴로 11호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달 탐사 여행들이 모두 그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큰 속도로 시작을 해서 달 근처에서 감속을 해서 달에 도착을 했죠.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출발 속도가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출발 속도가 너무 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지구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 시뮬레이션은 저희 과의 오토 반 콜트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 지구와 달과 우주선이 모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구와 달을 따라가 주면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듯이 시뮬레이션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너무 작은 속도로 출발하여서 끝없이 지구 주위만 맴돌고 달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12살 때 포앙카레가 12살 때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후 청년이 된 포앙카레는 다음과 같은 재기 정리, 다시 돌아온다는 리커런스 티오렘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포를 초속 11.0237km보다 작은 속도로 쏘면 지구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걸 보였고요. 방금 보신 상황이죠. 두 번째로 초속 11.0245km보다 큰 속도로 대포를 쏘면 달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지구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큰 속도로 쏘면 그냥 탈출해버리겠죠. 영영 우주로 가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두 속도 사이로 대포를 쏜다면 달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달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구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한 문장을 더했는데요. 예를 들어 달의 위성으로 남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구에서 달까지의 소설은 달의 위성으로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12살 때 포앙카레가 그 소설을 보면서 가슴 답답해하며 연구를 하고 재기 정리를 증명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출발 속도가 적절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로 하죠.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원, 에너지 레벨을 볼 때 두 개의 원이 만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거북이 모양의 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 목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달의 영향력을 받아서 달 근처에 갈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거북 목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지금도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네, 드디어 달에 갔습니다. 또 다시 나왔다가 또 한참 기다리면 또 달에 가겠네요. 좀 빨리 갔네요. 네, 그렇지만 달에 여기 보시면 이 거북 목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발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이나 출발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발사 위치와 방향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만약 두 초점 사이에서 시작하는 궤도와 비슷한 궤도를 이룬다면 이 우주선은 영영 이 거북 목으로는 가지 못하고 계속 요 두 초점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영 달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궤도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도를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궤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가장 간단한 직사각형 당구대에서 볼 것입니다. 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답은 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치르신 수능의 국어 영어 비문학 지문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부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이나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고 부호화 과정은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상과 문자는 없지만 궤도가 있죠. 자, 궤도를 부호화할 것인데 당구대에 가로, 세로에 이름을 줄 겁니다. 가로를 0, 세로를 1이라고 하죠. 그리고 궤도가 당구대를 만날 때마다 어떤 당구대를 만났는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코너에 도착했네요. 무슨 기호를 쓸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줘야 되고요. 저는 그냥 0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으로 정하고 또 계속하면 이렇게 001, 000 이런 기호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수열을 얻습니다. 자, 0과 1로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동영상은 제 동료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춤으로 표현한 것인데 당구대과 굉장히 유사한 공간입니다. 오각형 두 개를 붙여놨고요. 같은 색깔의 선부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각형의 경계를 만날 때마다 색깔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0, 1은 아니지만 5개의 문자 혹은 숫자로 만들어진 수열이 생기게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궤도들의 집합을 0과 1로 만든 어떤 수열들의 집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죠? 궤도들을 부호하면 왜 좋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압축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궤도를 봤을 때 모든 궤도는 다 무시하고요. 궤도의 모든 점들을 다 무시하고 당구대를 딱 만났을 때만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 무언가조차도 어디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적지 않고 가로인지 세로인지만 적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그냥 없애버리고 아주 작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0과 1로 만든 수열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규칙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궤도는 001, 001, 00 이런 궤도를 가고 있죠. 또 다른 궤도를 볼까요? 이번에는 01, 01, 01,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잘 보시면 첫 번째 보신 궤도는 00은 있지만 11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궤도는 11은 있지만 00은 없죠. 규칙을 발견하셨나요? 00과 11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궤도와 같이 일일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각도가 45도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리고 궤도마다 각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00이 안 나오든지 11이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궤도들을 잘 표현했는데요. 그럼 이제 수학자들은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자, 함수에 무엇을 넣어줄까요? 당구대를 넣어줍니다. 당구대를 받은 함수는 무언가를 내놓을 텐데 수학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를 볼 거고요. 당구대를 받으면 숫자를 뱉어내는 함수, 우리가 볼 함수는 엔트로피입니다. 우리는 0, 1로 이루어진 수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보 엔트로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정보 엔트로피는 셰넌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셰넌이 이 개념을 만들었을 때 옆 연구실에 폰 노이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폰 노이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수학자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린스턴에서 파인만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폰 노이만은 이 개념을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나? 그럼 자네는 모든 토론에서 이길 걸세. 사람들은 모두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모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가정을 시작을 해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가정은 0이 나올 확률이 시간에도 궤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고정되어 있겠죠. 어떤 상수겠죠. 그것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1-P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엔트로피는 P 로그 P분의 1 더하기 1-P 로그 1-P분의 1입니다. 네, 이게 맞는 정의인지 수능 지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인데 특정 기호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고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크다고 합니다. 모든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정보량이 뭘까요? 네, 바로 로그 P분의 1이죠. P가 크면 정보량이 작고 P가 작으면 정보량이 큽니다. 그리고 확률 P와 1 빼기 P를 곱해서 더해 주었으니 보시는 엔트로피가 정보량의 평균이 되겠죠. 근데 왜 로그를 사용할까요? 한 가지 좋은 점은 각각 확률이 P와 Q인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의 엔트로피가 정보량이 각각 사건의 정보량의 합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큰 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0이 나올 확률이 어디서나 같을까요? 시간에 따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규칙 만들 때 봤던 걸 보시면 00하고 11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궤도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0하고 1 대신 01, 10, 00, 11 이 나올 확률을 각각 다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정보량의 평균을 취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001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0001 이렇게 점점 더 긴 수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 정보량들의 변화율에 해당되는 엔트로피가 동력학적 엔트로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정보 엔트로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엔트로피들은 이런 동력학적 엔트로피는 당구대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각도가 유리수인 당구대들은 엔트로피가 0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당구대들은 엔트로피가 양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당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신 직사각형 당구대, 정사각형 당구대도 특별한 당구대입니다. 모든 궤도는 주기적이거나 아니면 공간을 모두 채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당구대들이 이렇게 특별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에서 내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져 있을 때 궤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기적 궤도들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당구대들을 찾고 분류하는 것이 여전히 수학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엔트로피를 봤는데요. 폰 노이만이 저희에게 해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이요,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라네. 네,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죠. 네, 엔트로피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당구대와 당구공의 궤도에 대한 연구는 동력학계의 한 부분입니다. 포앙카레가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학의 중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얼핏 보면 혼돈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스템에서 질서를 찾는 그런 학문인 동력학계, Dynamical Systems. 이 동력학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혼돈과 혼돈에 가득 찬 우리 세상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